수업 시작합시다. 교과서를 조금 일단 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이 예쁜 그림들이 좀 있어서 교과서 그림을 조금 봅시다. 어디가 있냐면 뭐 그렇게 예쁘다고 말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책에 231쪽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맨 처음에 아이스 크리스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뉴클레이션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예,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와 헤테로지니어스한 경우 모두가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호모지니어스하다는 소리는 다른 것에 도움 없이 그냥 순수히 물방울로만, 수증기로만 되는 거는 얼음에서도 안 된다고 그랬었고, 물방울로만 되는 거는 가능하다고 했었고, 예, 그 다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즉 에어로졸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렇게 되는 게 사실 대부분의 아이스 뉴클레이션 과정을 담당한다고 했었죠. 호모지니어스 프리징은 영하 38도 이하로 내려가야 가능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고,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러스 클라우드들 은 아마도 대부분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시러스 정도쯤 되면은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그래서 에어로졸이 중요해. 그리고 그 에어로졸 우리가 CCN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부른다고까지 이야기했었죠. INP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이스 뉴클레이팅 파티클. 예, 줄여서 INP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림 231쪽의 그림 8.8을 보면 그게 뭐냐면은 언제 도대체 그 뉴클레이션이 액티베이션 되냐입니다. 예, 뉴클레이션이 언제 시작되는가? 에어로졸 종류에 따라서. 예, 그리고 X축, Y축이 뭐냐면은 각각 템퍼러처랑 그 아이스에 대한 슈퍼 세츄레이션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드랍의 경우에서 생각해보면 온도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었죠. 뉴클레이션 되는데. 그죠? 온도가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워터에 대한 슈퍼 세츄레이션이 중요한 키포인트였었죠. 그죠? 언제 뉴클레이션 되느냐? 워터에 대한 슈퍼 세츄레이션이 그 크리티컬 밸류를 넘어가는 순간이었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에 대해서도 지금 무언가 이야기가 있죠. 예. 온도가 273 켈빈보다 더 낮고, 그리고 온도에 대해서도 뭔가 막 여기저기 점이 찍혀 있고, 그죠? 예. A, B, C는 서로 다른 에어로졸을 말합니다. 예. A는 그 미네랄 더스트인데 그 모양은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1마이크론보다 크냐, 서브 마이크론이냐, 슈퍼 마이크론이냐, 즉 1마이크론보다 작으냐, 크냐로 나눈 것이고, B는 그 수트냐 아예, 그러니까 숯검댕이 뭐라고 부르나, 한국어로 탄소 덩어리 그렇게 될 것이고, 오가닉 유기물이냐 유기화합물이냐. 그 다음에 C는 바이오 에어로졸, 박테리아든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암모늄 설페이트에서 나온 암모늄 설페이트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제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표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생각보다 되게 표식이 중구난방으로 있죠. 그죠? 한 군데 뭔가 이렇게 짠 하고 뭐가 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지각각 여기저기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얘가 같은 에어로졸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실험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예를 들면 미네랄 더스트, 그림 A에서 미네랄 더스트라고 하지만 그 미네랄 더스트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에어로졸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이런저런 더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저렇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그 실선이 뭐냐면은, 그 그림 밑에 주석을 보면 알겠지만, 실선이 뭐냐면은 워터에 대한 슈퍼 세츄레이션이 100%인 선을 말합니다. 그 실선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실선을 따라가서 그 SI가 계속 증가하죠. SI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 선을 따라서는 지금 계속 워터에 대한 슈퍼 세츄레이션은 전부 다 제로인. 요 그래프의 설명에 따른, 요 그래프의 같은 노테이션에 맞추면 1인.
그 뭐냐 1이냐 0이냐는 1을 빼냐 더하냐 정도쯤의 차이니까 예, 그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따라서 무언가가 예, 있는 것 같고 예, 생각해 보면은 예, 뭐 그래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림 A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한 밑에 지금 X축 한 칸이 한 20도쯤 되죠. 그죠? 273 켈빈, 233 켈빈, 193 켈빈이니까 예, 한 칸이 한 20도쯤 되죠. 그러니까 미네랄 더스트는 지금 액티베이션 되는데 최소한 영하 10도 정도 이하로는 내려가야 되는 것 같죠? 표식을 보면은. 그런데 똑같은 그림 C를 보면은 바이오 에어로졸 예, 바이오 에어로졸은 언제 IMP로 작동하냐면은 거의 0도씨에 접근해서죠. 실제로 한 영하 3도 정도만 돼도 바이오 에어로졸은 액티베이션, 예, 그 아이스 뉴클레이팅 파티클로 작동을 합니다. 예, 에어로졸의 성분에 따라서도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저기 책 8.1.3.2 그 231쪽 그 밑에 그 한 단락을 읽어보시면은 예, 실제로 좋은 IMP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엄청나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냥 말로만 이야기해 보면요. 그 여러분들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그 인공강우 씨 뿌리기 인공강우 들어보셨죠? 인공강우 할 때 인공강우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공강우 실험 어떻게 하게요? 구름에 은결핵을 뿌려요. 예. 은결핵은 여기서 말하는 은결핵은 CCN일까요? IMP일까요? 왜? 예, 실제로 IMP를 뿌리긴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왜 CCN이 아니고 IMP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체로 실험하는 조건이 그래서 그래요. 예, 대륙에서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구름 정도를 우리가 대상으로 실험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CCN이 들어가는 상태라면 이게 충분히 낮은 상태에서 예, 충분히 그러니까 리퀴드 워터의 양이 많고 예, 뭐 그런 상황에서 CCN을 투입하면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그 CCN을 투입하면은 강수가 증가할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그러니까 웜 레인 피직스에 대해서 배울 때 CCN의 개수가 많아지면 예, 똑같은 수증기를 놓고 똑같은 양의 수증기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 물방울의 숫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 얘네들이 강수를 더 촉진시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다 CCN을 뿌리는 것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CCN을 뿌려봐야 더 물방울의 크기를 작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경쟁자를 늘리는 거죠. 드랍이 더 커져야 되는데 좋다. 그러면 드랍을 더 크게 만들게 이렇게 조그마한 왜 우리가 컬리전 앤 코알레센스가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수십 마이크론 정도쯤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요런 쯤에 물방울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충돌 병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30 마이크론 정도쯤 되는 물방울이 필요하다. 그럼 그런 물방울을 뿌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예. 비가 오게 하겠다고 지금 실험을 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뿌리면 뭔가 좀 이상하죠? 예. 그리고 걔네들의 낙하 속도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구름에 체류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다지 좋은 효율적인 실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IMP를 뿌립니다. 예. IMP를 뿌려서 걔네들이 이런 얼음 과정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게 예. IMP를 뿌리고요. 그러니까 IMP는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 희박한 거죠.
대기 중에 굉장히 희박해서 IMP를 우리가 추가로 뿌리면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걔가 그만큼 더 포집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뿌리는 건데 뭐 인공강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혹시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왜 이렇게 되게 자주 꺼지지? 얍. 기본적으로 되게 일단 인공강우가 말이 나서 말인데 인공강우의 가장 큰 문제는 검증하기 힘든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인공을 뿌려서 온 건지 그냥 올비가 온 건지 그를 잘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요. 그 뿌릴 때 거기다가 특정한 화학 물질을 넣어요. 그 다음에 내리는 비를, 그러니까 대기 중에 실제로 없을 것 같은 화학 물질을 거기다 같이 첨가시키고, 그래서 지표에서 관측을 할 때 그 화학 물질이 얼마나 있었나를 살펴보는. 그래서 화학 물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온 녀석이 많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데 뭐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MP를 뿌리는데요. 그래서 여기 요 8.1.3.2를 읽어보면은 어떤 IMP를 뿌려야 클라우드 시딩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CCN에서는 얘가 좋은 CCN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았어야 됐었죠. 그래서 이온을 많이 만드는 에어로졸이 결국 좋은 거였었죠. 그랬었나요? 그렇죠. 그래야 왜냐하면은 겉에를 덮고 있는 분자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얘가 그 슈퍼 세츄레이션 그 퀘러 커브를 아래로 낮추는 작업을 했었죠. 그죠? 기억이 나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IMP는 어떤 것이 좋으냐 하면은 고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순전히 뭐가 녹고 안 녹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수증기가 혹은 물방울이 와서 달라붙어야 되는 구조 이기 때문에 얘가 달라붙으려면 이렇게 뭔가 얘가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IMP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게 IMP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졸이 결정 구조로 되어 있을 때에 얘가 잘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결정 구조 중에서도 이따 우리가 오늘 아마 좀 이따 또 보게 되겠지만 그 얼음하고 결정 구조가 비슷할수록 더 좋은 IMP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은 붙으면 그냥 붙어갖고 지들끼리 그 안에서 분자가 이렇게 루즈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결정 구조라는 것 자체가 별로 그런 의미가 없는데 얼음은 그렇지 않죠. 얼음은 딱 그 육각형의 구조, 레틱스 구조가 있잖아요. 격자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맞추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IMP 역시 그것대로 생겨야 얼음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수증기가 와서 잘 달라붙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얼음 구조하고 비슷하게 생겨야 되고, 그래서 그걸 잘 만족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요오드인가요? 아이오딘인가요? 요오드 세대인가요? 아이오딘 세대인가요? 중간에 바뀌었다던데? 아이오딘으로 바뀌었어요? 저 때는 대학교 다닐 때도 요오드였었는데 그게 언젠가 바뀌었습니다. 메탄 아니고 메세인이고 그것도 같이 바뀌었죠. 저는 졸업할 때까지 메탄이었었는데 언젠가 메세인, 뷰세인, 부탄이 아니고 뷰세인 이렇게 됐다고. 요오드도 아이오딘? 맞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배워서. 그러면은 AGI를 뭐라고 불러요? 요오드화은 아닌가? 아이오딘화은이라고 불러요? 저는 어떻게 한국어로 부르는지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상태라서 요 AGI를 많이 씁니다. AGI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일단 싸고 값싸고 그 다음에 얼음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얼음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수증기들이 쉽게 달라붙어서 얼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값을 보면은 요거는 어디 그래프가 있었나? 거기 설명에 나와 있는데 232쪽 설명에 보면은 슥 보면은 숫자를 살펴보면 영하 6도씨 정도쯤 되면은 IMP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몇 번째 줄이야? 232쪽에 일곱 번째 줄.
영하 6도 정도쯤 되면은 작동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IMP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읽어보실 분들은 열심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8.10 볼까요? 8.10이 맞아 그 그림인데 요오드와은이 도대체 얼마나 괜찮은 물질인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거기서 잠깐 볼 수 있는데 그 Y축 F의 그 서브스크립트 F가 뭐냐면은 전체 에어로졸 숫자 중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것의 프랙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면 어떤 에어로졸도 지금 액티베이션 되지 않은 거고 1이면은 모든 그 에어로졸이 다 액티베이션 된 건데 회색 동그라미가 AGI, 요오드와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네모난 그 사각형이 카올리나이트 찾아봤어요. 카올리나이트가 뭐지? 찾아봤더니 이거 뭐 규산염과 관련된 광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더스트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생겼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만큼 AGI가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카올리나이트는 훨씬 더 낮은 온도에가 이르러서야 액티베이션 되는 거고 거기 보면은 레퍼런스로 쓰여 있는 게 그 까만 삼각형 황산암모늄인데 황산암모늄은 이게 지금 얘는 곧 IMP가 아닙니다. 황산암모늄은 IMP가 아니에요. 얘는 CCN입니다. 물에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그래프에서 피겨 8.10에서 나타나는 게 지금 그 곡선은 뭘 뜻하는 거냐면은 호모지니어스 프리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 까만색 선은 호모지니어스 프리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지금 에어로졸이 걔가 IMP로 작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뭐 그런 걸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황산암모늄 위에 황산암모늄으로 의해서 형성되는 거의 순수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 물이 언제 어는가, 언제 아이스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레퍼런스죠. 그렇게 되면 그 선에 가깝다고 하면은 실제로 에어로졸이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카올리나이트는 실제로 그 간극을 뭐 잘해봐야 한 5도 정도쯤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거의 IMP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녀석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 보면은 한 235 켈빈 내외로 해서 이렇게 확 프랙션이 올라가죠. 까만색 삼각형은. 그죠? 235 켈빈이 얼마냐면은 영하 38도입니다. 273이 기준이기 때문에 235가 영하 38도 선이 되고 그래서 고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호모지니어스 프리징이 일어납니다. 되죠? 그래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비슷한 그래프를 그린 8.11에다가도 지금 그려져 있는데 에어로졸 종류에 따라서 박테리아냐, 수트냐, 카올리나이트냐, 폴렌냐에 따라서 그 선을 그려놓은 것인데 실선은 컨택트 프리징이 일어나는 컨택트 프리징에 의한 프랙션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거기 파선은 이머전 프리징에 의한 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휘리릭 볼까요? 실선이 더 온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실선이 파선보다 온도가 더 높죠, 그죠? 그렇다는 소리는 컨택트 프리징이 훨씬 더 일어나기 쉽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니까 컨택트 프리징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물리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컨택트 프리징은 에어로졸이랑 물방울이랑 충돌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컬리전을 일으켜야 되죠. 그러면 이게 우리 왜 컬리전을 우리가 웜레인에서 배웠지만 그럼 컬리전 이피션시 계산해야 되죠. 그죠? 컬리전 이피션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어로졸이 거기에 있어야 되죠. 물방울하고 에어로졸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게 충돌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로 잘 일어나는 과정일까? 그러니까 쉬운 과정이긴 한데 자연에서 실제로 잘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에어로졸하고 물방울하고 같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있어야 되고 걔네들이 실제로 컬리전이 일으켜야 되는데 컬리전 이피션시가 얼마가 될 건가?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네가 잘 충돌하지 않아. 우리는 에어로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브라우니안 모션에 의해서 충돌을 하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이멀전 프리징은 어쨌든 이미 물 분자 속에 에어로졸이 있는 상태니까, 예, 뭐 어쨌든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GCM 모델 결과로밖에 안 돼라고 써 있습니다. 예, GCM 모델 결과만 지금 사용 가능해 정도쯤이고, 대신 근데 그걸 보면은 이멀전 프리징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 예, 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모델은 우리가 작동하라는 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예, 잘 모르는 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IMP가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되고 뭐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깔끔하지 않죠, 이론이. 그죠? 워터 드랍이 액티베이션 될 때처럼 뭐 퀘러 시오리니 뭐니 이런 게 지금 별로 없어 보이죠? 실제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식을 생각해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온도가 얼마고 스포 세츄레이션이 얼마면 예, IMP가 얼마나 많이 액티베이션 될 것인가 예, 하는데 예, 거기에 그림 8.12에 보면은 예,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알아낸 거라고 합니다. 예, 8.12가 여러 가지 관측 결과를 통해서 여러 장소에서 지금 관측을 해서 얻은 결과인데, 특이할 거는 Y축의 스케일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Y축의 스케일이 보면은 로그 스케일이죠. 그죠? per 리터인데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이라는 소리는 거기서 한 칸만 차이가 나면 한 오더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10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밑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쓰여져 있는 그 별 표시랑 맨 위에 다이아몬드 표시되어 있는 것 실제로 살펴보면은 오도가 한 3개 정도까지 차이가 나죠. 그죠? 영하 12도씨 정도쯤에서 오도가 3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0.01에 오스트레일리아 값은 0.01에 가깝고, 저 위에 다이아몬드 값은 한 10 정도에 가깝고, 오도가 3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나이스한 이론이 잘 없는 거죠. 실제로 관측 결과가 이렇게 1000배 정도쯤 차이 나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지금 요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교과서에 보면은 뭐 1962년 플래처 논문 해가지고 이게 거의 뭐 효시에 가까운 논문인데요. 뭐 영하 20도씨에서 관측했더니 리터당 1개. 그 다음에 4도씨 온도 내려갈 때마다 10배씩 증가한다. 즉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다. 뭐 요 정도를 맨 처음에 실험을 했으나, 근데 밑에 있는 그림 8.11을 보면은 그것보다 한 호도 많거나 한 호도 적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10배가 많을 수도 있고 10배가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설명이 거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되셨나요? 한 장 더 넘겨서 이것도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8.2, 챕터 8.2, 아이스 크리스탈 헤빗. 헤빗이 뭐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뭐 습관, 뭐 버릇 뭐 이런 걸 텐데, 뭐 습관, 버릇 그건 아니고 아이스 크리스탈이 어떤 모양으로 자라날 것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아이스 크리스탈 헤빗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모양으로 자라날 것인가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얼음은 헥사고날이죠. 그죠? 얼음은 기본적으로 헥사고날, 육각형 형태인데, 이 육각형 형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냥 대충 그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형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서 이렇게 그냥 납작하게 그렸고,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 길이가 이렇게 이쪽 길이가 같든가,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이 길이하고 원을 이루는 그 길이가 길고 요 축이 짧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원을 구성하는 요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 여기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육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플레이트라고 부르고, 여기 컬럼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상형,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나는 판상형, 하나는 뭐 기둥형, 뭐 그렇게 되겠죠. 왜 어떤 건 이렇게 성장하고 어떤 건 이렇게 성장할까요? 기본적으로 왜 얘는 동그랗게 성장하지 않을까요?
물방울에서는 우리가 배웠죠. 물방울에서는 동그랗게 성장해야 되죠. 물방울은 왜 동그랗게 성장했죠? 그렇죠. 표면 장력 때문이었었죠. 얘는 왜 동그랗게 성장을 안 하죠? 물방울은 표면 장력 때문에 뭐 표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했었죠. 표면에 나와 있는 분자가 최소화되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구형이 됩니다. 같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이 가장 작은 입체는 구형이에요. 얘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죠? 얘도 어차피 표면에서 날아가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물이나 얼음이나. 어차피 얘도 뭐 날아가는 게 덜 날아가서 그렇지 어쨌든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날아가요. 실제로 그 서블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안 효율적이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얘도 그러면은 구형으로 되어야 되지 않아요? 표면을 제일 줄여야 되지 않아? 얘는 왜 이렇게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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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IN의 모양대로 따라갈 것이다. 그러기엔 너무 다 육각형이에요. 그러니까 IN의 모양대로 따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INP의 모양대로 따라가려면 모양이 제각각이어야 되는데 보면 다 육각형이에요. 왜 동그라미가 안 될까? 분자 구조가 그렇게 생겨서 사실 물인데 지도 물이잖아. 액체도 물이고 얼음도 물인데 배열이 달라서 물은 어떻게 하길래 그러면 동그랗게 되고 얼음은 어떻게 되길래 왜 육각형이 되는 걸까요? 물은 왜 그래서 구형이 되는 거예요? 걔는 분자 배열이 구형인가요? 표면 장력이 문제는 표면 장력에 있는 건데 표면 장력이 아이소트로픽해요. 원래는 어느 방향이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 이렇게 구형의 입자를 보면은 이게 이 방향하고 표면 장력이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칭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구형이 됩니다. 근데 얼음은 이걸 이렇게 그리면 좀 그런가? 교과서대로 그려놓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요 면이랑 요 윗면이랑 표면 장력이 달라요. 표면 장력이 다릅니다. 물이 육각형 구조를 이렇게 층상형 구조를 이렇게 되겠죠. 결정 구조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잘 움직이지 못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물 분자 간의 결합이 대칭성이 아니에요. 대칭적이지 않아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물 분자의 결합이 대칭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냥 이게 속에서 분자가 루즈하게 돌아다니는 상황이면은 액체처럼 루즈하게 돌아다니는 상황이면은 이쪽하고 위에가 내가 지금 상황이 다를 이유가 별로 없죠. 그죠? 내가 물 분자야. 물 분자인데 내 이쪽과 이쪽이 상황이 아래쪽이 별로 달라질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중간중간에 아주 살짝 언제는 물 분자가 많아졌다고 언제는 물 분자가 적어졌다 뭐 이럴 수야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달라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얘는 액체 상태일 때는 등방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 이쪽 방향 표면 장력이 같을 것이고 그래서 표면 장력을 최소화하는 표면을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구형을 띠게 되는데 얘는 고체 상태에서 비교적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나면은 위와 옆이 결합하는 형태가 다르죠. 결합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소리는 위와 옆이 표면 장력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 장력을 최소화하는 게 등방성으로 이렇게 구형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표면 장력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자라나는 건 맞아요.
물이나 얼음이나 똑같은 건데 문제는 표면 장력을 최소화하는 게 구형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가 되시나요? 뭐 이렇게 이건 이제 화학의 이야기인데 분자 간의 결합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계산을 하면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로. 혹시 그 분자 동력학 모델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몰리큘러 다이나믹스. 분자 동력학이라는 말 자체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전혀 처음 들어봤네요. 맥스웰 방정식 뭐 이런 건 혹시 들어봤나요? 그 뭐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돼 뭐 이런 것들. 걔를 직접 푸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분자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뭐 이렇게 물방울이 되고 나서 얘네들 이렇게 뭐 트래킹하는 수준이 아니라 걔네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가지고 이렇게 맥스웰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계산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분자 동력학 모델인데 걔네들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얼음이 육각형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알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모델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이 방향으로 커지는 게 더 안정한 형태일지 이 방향으로 커지는 게 더 안정한 형태일지는 그때 얼음이 어느 방향으로 수증기 분자가 어떤 쪽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플레이트 타입과 컬럼 타입 혹은 뭐 이게 영어로 이거를 납작한 오블레이트라고 부르고 얘를 플레이트 길쭉한이라고 부르는데 오블레이트 아니야 플레이트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보통 이렇게 저기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될 것이고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될 것인가 궁금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학부 때 혹시 뭐 물리기상학 같은 데서 그런 내용을 조금 배웠을지는 모르겠는데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게 오늘 왜 이렇게 자주 꺼지지? 내가 안 움직여서 그런가? 내가 너무 칠판에 서서 여기에 너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런가 보다. 좀 움직여야겠다. 뭐 아무튼 어디까지 했더라? 그 온도나 뭐 스포츠 과포화도에 따라서 책에 보면은 뭐 이렇게 얘는 어떤 방향, 어떤 식의 성장을 한 우세하게 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책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림 8-15를 볼까요? 8-15를 보면은 이게 슈퍼 세츄레이션 Y축은 SI, 아이스에 대한 슈퍼 세츄레이션이고 X축은 템퍼러처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이 됐을 때 어떤 식의 그 결정이 주로 생기는가? 플레이트에서 컬럼에서 플레이트에서 컬럼으로 다시 바뀌죠, 그죠? 이게 지금 소스가 뭐냐면은 그 랩에서 하는 실험입니다. 랩에서 하는 실험인데 이게 실제로 확실하냐?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이게 랩에서 실험을 해보고 뭐 관측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서포트가 되는 것이냐 하면 아직은 잘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그때그때 달라요가 훨씬 더 가까운 아직은 답입니다.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지금 확실한 어떤 근거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관측을 해보니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더라 정도쯤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런 건 있어요. 거기 실선 있죠? 실선 위로 올라가면은 모양이 복잡한 형태가 더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실선이 뭐냐면은 워터에 대한 슈퍼 세츄레이션 선이에요. 그 실선을 따라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SW가 1인 선인 겁니다. 요 그래프의 노테이션에 따라가면은 SW가 1인 선인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위로 그러니까 되게 휴미드한 경우, 아주 휴미드한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수증기가 여기 달라붙어 갖고 이게 지금 성장을 하는 건데 수증기가 엄청 많은 거죠. 생각해보면은. 그렇죠? 수증기가 엄청 많으니까 수증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에는 얘네가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따라가면서 붙을 수 있는데 수증기가 엄청 많으면 워낙 중구난방으로 와다다다다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퀄리브리엄 상태, 가장 표면 장력을 낮추는 그런 상태를 찾아가서 붙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붙는 녀석들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양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그런 이렇게 뭐 우리나라 눈송이형 형태라든지 혹은 뭐 니들 혹은 속이 빈 컬럼이라든지 뭐 그런 것 같은
규칙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규칙적이긴 한데 덜 규칙적인 그런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온도에 대해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조금 아직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써볼까? 이제는 조금 써볼까요? 뭐 그렇게 쓸 것도 없는데 8.3.1에 그로스 바이 디퓨전 자, 그럼 이제 얼음이 생겼어. 얼음이 지금 뉴클레이션에 의해서 생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뭐 이런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호모지니어스냐, 헤테로지니어스냐, 헤테로지니어스 하면 뭐 그 중에서 뭐 컨택트 프리징이냐, 뭐 이몰전이냐, 뭐 데포지셔널 그로스냐, 뭐 컨덴세이션, 그 다음에 바로 프리징 되는 경우냐, 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이 맨 처음에 형성이 됐다 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은 위하고 옆하고 표면 장력이 서로 달라서 그래. 뭐 그러면서 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성장을 하려면은 디퓨저널 그로스를 결국 해야겠죠. 수증기가 달라붙어야 되겠죠. 우리가 워터에 대해서도 식이 있었었죠. 열심히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워터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FD 플러스 FK분의 여기 근사해서 4파이 R 뭐였었지 여기에? S 이렇게 됐었죠? 뭐 S 원래 S 마이너스 R분의 A 더하기 R 뭐 있었지만 그건 이제 에어로졸 효과 무시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아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길까요? 아이스에 대해서도 이 식을 알고 싶은 겁니다. 아이스에 대해서도 이 식을 알고 싶은 건데 이거는 for water, liquid water. 그리고 이게 리퀴드 워터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구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형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면은 dr over dt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r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워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우리가 성장이 줄어들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아이스에 대해서는 어떠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똑같습니다. 아이스에 대해서는 똑같아. 아이스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스에 대해서도 적으면 dm over dt가 fd 플러스 k분의 4파이 문자 하나를 바꿉니다. C. 그런데 여기 앞에 계수가 하나 붙어요. 알파 M. for ice.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달라진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R 대신에 C를 썼고 이 앞에 계수에다가 알파 M이라는 거를 하나 곱했어요. 이 정도 달라집니다.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C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커패시턴스라고 불러요. 커패시턴스. 어디서 좀 들어본 말이지 않나요? 커패시턴스? 들어본 적이 없나? 정말? 뭐만 하면 다 아니래. 커패시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커패시턴스 비슷한 거 뭐지? 그죠. 캐패시터 전기할 때 쓰는 말이죠. 축전기를 우리가 영어로 캐패시터라고 부르죠. 그 캐패시터의 용량을 커패시턴스라고 부릅니다. 그 단위가 커패시턴스예요. 축전기의 용량을 가리킵니다. 갑자기 왜 전기 용어가 왜 등장하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전기 용어가 왜 등장하냐면은 이거를 유도한 아저씨가 그러니까 고체의 경우에는 이 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도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그 액체에서 하던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그걸 유도한 아저씨가 맥스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맥스웰이에요.
어떤 식으로 유도했냐면은 이거를 문제를 샥 바꾸고 나면 이게 그 전기에서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는 커패시터를 놓는 것과 거기에 놓은 것, 커패시터를 놓은 것과 상황이 같아. 그거 갖고 상황이 같아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라는 식으로 유도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그 식을 유도할 때 커패시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애초부터 유도를 할 때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전기장 안에 있는 축전기, 커패시터라고 상황을 놓고 전기장에 대한 문제를 푼 거죠. 실제로 그랬더니 같아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커패시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얘는 주로 그러니까 뭐하고 연관이 됐냐면은 얼마나 많은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증기가 얼마나 와서 달라붙을 수 있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C는 얼음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게 구형이라면 그냥 그 구형의 반지름 R을 쓰면 됩니다. 만약에 구형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구형이라면은 드랍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드랍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커패시턴스가 이 반지름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요런 플레이트 타입의, 근데 이제 그 육각형 말고, 육각형은 계산이 좀 어렵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원형 디스크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서큘러, 적어줘야 되나? 서큘러 디스크라고 했을 때에는 파이분의 2R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요거는 뭐 이제 스피어냐 디스크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었었고, 아까 우리가 얼음이 크게 요렇게 납작하거나 길쭉한 거다라고 했었죠. 요렇게 그 납작하거나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냈는데, 오블레이트한 경우에는 좀 좁은가? A E 오버 사인 인버스 E가 됩니다. 오블레이트. 여기서 2는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 a는 뭐냐면 그 오블레이트한 것의 장축, 그러니까 납작한 그 원의 반지름. b는 거기서의 단축, 그 납작하니까 그 위아래 두께에 해당하는 그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한국어로 20률일걸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약간 납작해지잖아요. 그거 재면서 그 단어, 적도 쪽하고 극하고 반지름이 달라기 때문에 그 단어를 우리가 20률이라고 부르죠. 아마 20률일 겁니다. 20률이 입실론일 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좀 더 내려야겠네. A 오버 ln b분의 a 더하기 a. 이건 플레이트 길쭉한. a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건 길쭉한. C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 알파 M. 이 알파 M은 뭔가? 그 어커모데이션 팩터라고 부르는데, 그 뭐 에어로졸 사이언스에도 가끔 잘 나오는 이야기고, 요게 아이스 크리스탈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물방울은 구형이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오더라도 대칭적이죠. 수증기가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오든 이 방향으로 오든 뭐 달라지는 게 없죠, 그죠?
예, 그냥 가서 붙으면 됩니다. 그런데 얼음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얘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성장 방향이 있죠. 그죠? 예, 플레이트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납작한 플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수증기가 위에서 혹은 아래에서 오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생각해 보면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컬럼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길게 성장하는 형태다 보니까 옆으로 오는 에어로졸들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죠. 예, 위아래에서 달라붙는, 위아래 달라붙는 에어로졸이 아니라 수증기가 충돌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음은 그 결정 구조, 모양, 아까 했던 헤빗, 을 따라서 성장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충돌에 참여하는 수증기가 전부 다 그 아이스를 성장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는 게 이 어코모데이션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당연히 1보다 작습니다. 그 결정 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증기가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원치 않는 방향에서 날아오는 수증기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240쪽을 살펴보면 책의 240쪽 맨 밑에 줄, 맨 밑에 두 줄부터 그 어코모데이션 코에피션트, 어코모데이션 팩터 알파 M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0.5다. 실험을 했더니 0.5다. 뭐 어디서 쟀더니 뭐 0.005다. 뭐 0.005라는 소리는 200번 부딪힌 것 중에 한 번 정도만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느려지겠죠. 계산을 해보면은. 그 되게 비효율적으로 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뭐 뒤쪽에 나온 건 뭐 다른 실험에서는 뭐 온도에 상관없이 그냥 한 0.2에서 1 사이에 대충 그 정도쯤 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시한 논문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생각해보면은 이게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얼음이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컬럼이 이렇게 일자로 딱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얼음이 이렇게 일자로 딱 있으면은 얘는 컬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위아래로 날아오는 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수증기가 어떤 게 위로 어떤 게 아래로 어떤 게 옆으로 오고 이런 거 계산하기도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컬럼이.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쪽으로 오는 거 다르잖아. 이게 또 표면적이 좀 얘가 달라붙는 게 좀 다르죠. 또 이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딱 얻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팩터가 될 것이고 그때 얼음의 모양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뭐 이게 옆으로 이렇게 왔네, 비스듬하게 왔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값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팩터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보다 작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고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그냥 구별 없이 적어놨는데 워터에 대해서는 이게 SW였겠죠. 워터에 대한 슈퍼 세츄레이션이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SI겠죠. 아이스에 대한 슈퍼 세츄레이션이겠죠. 그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믹스드 페이즈 클라우드라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믹스드 페이즈 같이 물방울하고 얼음하고 지금 수증기하고 같이 있어요. 이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일단 물방울이 살아있으려면 워터에 대한 슈퍼 세츄레이션이 1 부근이 돼야 되겠죠. 뭐 제가 1하고 0을 좀 혼동해 왔다 갔다 쓰긴 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노테이션에서는 1이 이퀴블리엄 값이고, 근데 뭐 제가 요 식을 유도할 때는 0이 지금 그 이퀴블리엄 값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때 그냥 새겨서 들으시면 돼요. 워터에 대한 슈퍼 세츄레이션이 거의 0에 접근해야 되겠죠. 0에 가까워야 워터가 살아남겠지. 그죠? 이게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냐면은 컨덴세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니까 결국 RH를 낮추는 작업으로 낮추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RH가 만약에 그래서 100%보다 워터에 대해서 RH보다 100%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물이 증발하겠죠. 물이 증발하면서 그러면 주변에서 수증기를 내뿜기 때문에 다시 그걸 RH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름 물방울이 아주 끝없이 계속 증발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강 RH는 물방울이 존재한다면 물에 대해서 이퀄리브리엄인 그 상태를 대충 유지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가 뭐 시험 문제 때도 보고 그랬었지만 아이스에 대해 동일한 온도라면은 물론 영하입니다. 영하에서는 아이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게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워터에 그러니까 실제로 구름을 관측해 보면 실제로 구름을 관측해서 그 안에서 RH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워터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요 식의 노테이션에 따르면 SW가 0 부근의 값을 보이게 됩니다. 0 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그럼 그 상황이라면은 아이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 값이 높죠. 그죠?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는 그러면 동일한 상황에서 데포지션에 의해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죠.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꺼지겠지? 데포지션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퀴드가 컨덴세이션에 의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 그게 그리고 되게 비효율적으로 느린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이스는 데포지션에 의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식은 요렇게 얘를 dr 오버 dt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왜 그러면 쟤는 구형이 아니니까. m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에 곱하기 로 i가 아니거든. 구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바로 dr 오버 dt로 바꿀 수는 없어요. 심지어 뭐 제 형태가 좀 2차원 만약에 이렇게 오블레이트한 경우에 납작한 경우에는 대체로 2차원에 가깝지 않겠어요? 그죠? 매스가 아래 2차원에 비례할 것 같은 3차원은 등방성으로 자라는 게 3차원인데 얘는 이 방향으로 자라니까 2차원에 가깝게 될 것 같죠.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게 대충 머릿속에 이게 대충 2차원이라고 친다면은 어디 갔어? C는 이게 오블레이트한 경우에 대체로 A에 비례하죠. A가 지름이잖아요. 그치? 그 긴 쪽의 장축 반지름이죠. 그럼 대충 이거 뭐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거 20률이야 치고 대충 R에 대충 R이라고 쓰면 될 것 같죠. 그죠? 대충 R이라고 쓰면 되는데 요게 DMODT도 계산해 보면은 R이 하나씩 날라가요. 그러니까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R 제곱이 될 것이고 그걸 DT라면은 이러면은 R이 하나가 나오고 DRDT가 되는 거죠. 그 R과 이 R이 약분이 돼서 DRDT가 상수가 됩니다. R분의 1에 비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커져도 얘가 느려지게 되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죠? 크기가 커져도 느려지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대충 R에 비례하고 요 텀도 대충 R에 비례한다 그런 뜻입니다. 2차원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크기에 여기는 구형일 때는 R분의 1에 비례했기 때문에 점점점 저게 비효율적이 됐었는데 아이스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구름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SW가 0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라면 SI가 꽤 높은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워터에 대해서는 컨덴세이션이 물론 맨 처음에 초기 드랍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결국 그게 커지려면은 컬리전 앤 코알레센스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아이스는 그렇지 않더라도 데포지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어떤 장벽 없이 쭉쭉쭉 커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스토리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러려면은 아까 했던 대로 구름 안에서는 SW가 거의 0인 상황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리퀴드 워터랑 아이스랑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실제로 공존이 잘 될까요? 실제로 공존이 잘 될까요? 공존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저게 잘 섞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스는 아이스끼리, 얼음은 얼음끼리 있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만약에 불이 되게 잘 분리돼 있어. 같은 층에 있어도 이쪽은 아이스가 사는 지역, 이쪽은 워터가 사는 지역.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그냥 워터는 워터대로 있을 것이고 아이는 아이스대로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SI가 높게 유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워터 때문에 이게 같이 있어야 워터 때문에 지금 SW가 0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SI를 계산할 때 지금 큰 값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관측해 보면 어떨까요? 잘 섞여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관측을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니 여기는 워터고 여기는 아이스고 여기는 다시 워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걔가 섞인 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중편파 레이더로 어떻게? 이중편파 레이더로 입자 하나하나의 위치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아직까지는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레이더도 벌크 프로퍼티라는 데 있어요. 얘가 입자 하나하나를 다 재는 게 아니야, 생각해 보면은. 그죠? 부피 안에 때려서 들어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들어오냐, 나간 녀석이 얼마나 들어오냐로 재는 거잖아요.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해상도가 꽤 큰 거지. 이게 되게 콜스한 거죠, 레이더가 재는 게. 아무리 저기 해도 레이더가 수십 미터 정도쯤 되거든요, 해상도가. 예. 이쪽 빔 간격으로 해가지고는 아직도 우리가 현업에서 쓰는 S밴드, C밴드 레이더는 한 200m 정도쯤 돼요. 예, 요 게이트에서 여기까지 요 한 칸의 크기가 빔 간격으로. 그러니까 200m가 하나의 볼륨으로 쳐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200m에서는 잘 섞였지만 20m 안에서는 안 섞였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더 작은 스케일을 우리가 잘라보면 잘 안 섞였을 수도 있잖아. 예, 실제로 우리가 우리 실제로 아직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예, 우리 여러분들 구름과 관련돼서 크게 학회가 2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예, 구름 관련 학회를 가봤어요. 당연히 안 가보지. 나도 기후변화 학회 안 가니까. 예, 구름 물리 학회 뭐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2개가 있고 그 2개가 전부 다 4년에 한 번씩 해요. 예, 하나는 AMS에서 한번 하고 하나는 따로 ICCP라고 IAMAS 혹은 이아마스라고 부르는 조직을 아나요? IAMAS 지구과학 연합 이렇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조직이고 그 밑에 뭐 이렇게 세부 조직으로 있는 데서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해서 이게 하나는 올림픽회, 하나는 월드컵회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 인도에서 원래 개최지였었는데. 이래가지고 예, 못했는데 아무튼 실제로 2016년 학회 혹은 2018년 학회, 2020년 학회는 아직 안 했지만 16년 학회, 18년 학회를 가도 여전히 우리 잘 모르겠는 걸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구름 속에서 얼음하고 물방울은 실제로 잘 섞여 있을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구별돼 있을까? 뭐 아직 잘 모르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과정이 활성화됐을 것인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잘 섞여 있다 칩시다. 잘 섞여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얼음하고 물방울하고 충돌을 해요. 움직여서 얘네가 충돌 병합을 해. 그래서 얘네가 지금 슈퍼쿨드 상태니까 컨택트 프리징이랑 대충 비슷하겠죠? 부딪히면은 바로 얼어버립니다. 바로 얼어버려요. 그러면 물방울이 없어진다는 소리잖아, 점점. 그죠? 물방울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다는 소리는 그러면은 굳이 구름 안에서 슈퍼 세츄레이션 SW가 0으로 유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방울이 점점 줄어들면. 그죠? 물방울이 극단적으로 없어지면은 슈퍼 세츄레이션 값이 SW가 0인 상태가 아니라 SI가 0인 상태가 균형점이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 과정이 어느 곳에서나 항상 활성화될 것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이것저것 관측을 해보면은 그런 게 잘 되는 지역이 언제냐면은 컨벡티브 클라우드가 발달하는 초기, 그리고 그것도 코어의 핵에서, 코어에서 그런 조건이 잘 관측이 된다.
정도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머처 스테이지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얼음이 물방울하고 충돌 병합하는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잘 발달한 컨벡티브 클라우드라서도 코어를 지나가서 엔빌 클라우드 쪽으로 가면은 물이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관측을 해보면 거의 다 얼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때에는. 왜냐면 SI가 거의 0에 가깝게 될 테니까. 일종의 그 워터가 소스가 되어야 되는데 소스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그로스 바이 디퓨전은 그렇고, 예. 3.2하고 3.3인데 3.2, 3인데 growth by aggregation and rhyming. 책에는 용어가 조금 왜 타이틀을 저렇게 달아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예. 이제 얘네들이 디퓨전에 의해서 성장을 하지만 그 워터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충돌에 의해서도 성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용어를 잠깐 이야기했었죠. 다시 한번 잠깐만 쓰면은 리퀴드하고 리퀴드가 결합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코알레센스. 이건 어딘가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스하고 아이스하고 결합하는 거를 어그리게이션 라고 부르고, 리퀴드하고 아이스하고 같이 달라붙는 거를 라이밍 이라고 부르고, 얘네 세 개를 하나로 합쳐서 뭐냐면은 어크리션 이라고 부릅니다. 글자를 잘 써야지. 어크리션.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우리가 리퀴드하고 리퀴드에 대해서는 그래서부터 저거 할 때 무슨 이야기했어? 뭐 스웻 볼륨 이야기했었죠. 그죠? 스웻 볼륨 이야기하려면은 터미널 벨로시티를 잘 알아야 됐었죠. 그죠? 왜냐면 스웻 볼륨이 기둥의 부피였으니까 기둥에서 우리가 파이 곱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생각해보면. 거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건 터미널 벨로시티였었죠. 그죠? 그러니까 얼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돌 병합에 의한 성장을 생각하려면은 터미널 벨로시티를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컬리전 이피션시죠. 그죠? 물방울 간의 충돌 결합할 때도 뭐 이렇게 비껴가는 녀석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브레이크업 할 때 했었지만 충돌한다고 다 병합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죠?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하고 둘이 붙어. 일단 터미널 벨로시티 이야기는 빼보고 이야기합시다. 예, 어떻게 해서 부딪혔다 쳐. 그럼 얘네가 결합을 할까요? 아니면은 되튕겨 나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얼음하고 이렇게 와서 부딪혔을 때 걔네가 둘이 결합을 할까? 이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실제로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책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less understood. 덜 이해가 된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음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뭐 이렇게 얼음이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스티키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얼음이 끈적끈적해야 돼. 얼음이 언제 끈적끈적할까요? 얼음이 끈적끈적하다니 매끈매끈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온도가 조금 높으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리퀴드 워터가 작동하는 여지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얼음이 온도가 조금 높으면은 약간 스티키해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얘가 충돌 효율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워터 할 때처럼 이렇게 뭔가 테이블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얘가 좀 더 스티키해지고 이피션시가 올라갈 거나 같기는 한데 실제로 얼마냐? 예,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영역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어그리게이션에 의해서 붙은 녀석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여러 개의 얼음 입자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어그리게이션에 의해서 성장한 녀석들이 있기는 있어요. 책에 보면은 그게 어떤 그림에 해당하냐면은 236쪽 그림 8.13의 C 한 두 페이지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236쪽에 그림 8.13의 C에 해당하는 것이 그 어그리게이팅 파티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컬럼이 여러 개가 달라붙었죠. 실제로 그렇게 생긴 게 아이스 어그리게이션입니다.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어그리게이션이 달라붙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이스의 어그리게이션은 너무 차가울 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0도씨보다는 당연히 낮아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얼음이 녹을 테니까 당연히 안 될 것이고, 0도씨보다는 높은데 너무 추운 상황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운 상황에서는 얼음들이 주로 어떻게 성장하냐면, 당연히 물방울도 없겠죠. 위로 올라가면은. 너무 추운 상황에서는 그래서 얼음이 기본적으로 데포지션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데포지션에 의해서 성장을 할 것이고, 걔네들이 충돌 병합을 하려면은 일단 온도가 조금 낮아져야 됩니다. 온도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숫자가 작아져야 됩니다. 0에 가까운 그런 값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얼음이 조금 이렇게 스티키해지면서 서로 어그리게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잠깐 빼놓고 간 이야기가, 우리가 그 스웻 볼륨을 생각해야 되겠죠. 스웻 볼륨을 하려면은 터미널 벨로시티를 알아야 되겠죠. 터미널 벨로시티 드랍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야기했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뭐 이렇게 뭐 레이놀즈 넘버가 어떻고 뭐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어떻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스톡스 로우를 우리가 유도했었고, 그 다음에 뭐 레이놀즈 넘버가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그게 V가 대충 루트 R에 비례하는 무언가가 됐었어. 단 전부 다 구형을 가정하고 했었었죠. 실제로는 우리가 그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게 가면은 더 플랫해져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경향을 띈다고 그랬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물방울이 납작해지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구형을 유지하지 않고 약간 납작해지기 때문에 표면이 좀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더 세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R제곱의 루트 R에 비례하는, 레이놀즈 넘버가 상수면 루트 R에 비례했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구형을 가정한 거고, 실제로는 저항을 더 받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줄어든, 그래서 어느 값에 거의 일정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성질을 띠게 돼라고 우리가 워터일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스일 때일 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스는 물보다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더 천천히 떨어질 것 같아요? 리퀴드 워터보다 더 빨리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천천히 떨어질까요? 천천히. 왜? 밀도가 밀도가 더 어떻다고? 더 낮아서. 더 가볍잖아. 그럼 밀도가 더 낮다는 소리는 더 가볍잖아. 아이스가. 실제로 아이스가 더 가볍죠? 물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럼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천천히 떨어진다. 그래서 천천히 떨어진다. 밀도가 중요할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요소긴 해요. 얼음의 밀도는 한 10% 정도쯤 작긴 한데, 실제로 얼음이 더 천천히 떨어지긴 합니다. 얼음이 더 천천히 떨어지긴 한데, 그거는 모든 얼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했지만 이런 판상형으로 자라나는 얼음들에 대해서만 한정입니다. 눈송이처럼. 그렇게 2차원 형태로 자라나는 것들은, 아까 했지만 2차원 형태로 자라나면은 같은 질량에 대해서 표면적이 더 크죠. 저항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보다 더 천천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얼음이 만약에 2차원처럼 안 생겼으면, 우박 입자 이런 건 2차원 아니잖아. 거의 구형에 가깝죠. 얘네들은 물보다 천천히 떨어질까요? 빨리 떨어질까요?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얘네는 지금 비보다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리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떨어집니다. 실제로 우박 같은 것들은 더 빨리 떨어져요. 왜 그럼 더 빨리 떨어질까 생각해보면, 물은 분자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이 있다고 했었죠. 이게 추가적인 저항을 제공합니다.
예, 이게 추가적인 드래그를 제공해요. 마찰을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게 만드는 예,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작동을 하는데, 얼음은 분자가 고정됐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냥 돌덩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 그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분자가 이렇게 얼음하고 밖에 있는 공기 분자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그쪽에서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박은 훨씬 더 물보다 같은 크기에, 혹은 같은 질량에 예, 저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떨어집니다. 책의 243쪽을 한번 볼까요? 예, 책의 243쪽 그림 8.17를 살펴보면은 그게 지금 각 입자에 생긴 거에 따라서 낙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지름에 대한 함수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 그래프에서는 제일 빠른 게 지금 레인드랍이에요. 예, 그 파선과 점선이 이어진 형태. 예,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게 지금 레인드랍입니다. 그게 제일 빠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얼음은 다 느려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어그리게이트, 컬럼, 덴드라이트, 그라우펠, 플레이트 이런 식으로 있죠. 드랍 빼고 그렇게 다 있습니다. 예,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작거나 판상형이거나 뭐 이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개 중 큰 녀석이 뭐냐면 그라우펠이라는 녀석이 좀 크죠. 그죠? 다른 얼음에 비해서 그라우펠 녀석이 좀 큽니다. 걔는 싸랑눈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어느 정도쯤 되냐면 얼음의 한 반 정도쯤 됩니다. 예, 밀도가 한 0.4 정도쯤 되는 그램/세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로 그 정도쯤 되는데, 예, 걔는 실제로 만약에 지금 요 크기 레인지에서는 예, 물보다 느린데 예, 크기가 더 커지면은 그게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라우펠이 더 빨리 떨어져요. 예, 크기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 그려져 있는데 우박은 같은 크기의 물보다 더 빨리 떨어집니다. 네, 그렇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얘 선을 보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 선이 지금 되게 나이스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저런 식으로 나이스하게 안 돼요. 관측을 해보면 예, 한 오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크기에 대해서도 예, 같은 크기에 대해서 똑같이 여기 지금 뭐 덴드라이트라고 하더라도 한 오도 정도 예, 제일 느린 녀석과 제일 빠른 녀석이 같은 크기에 대해서 예, 그 정도의 불확실성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터미널 벨로시티조차도 생각해보면 눈송이가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예, 비슷한 크기라고 해서 똑같이 떨어지지 않는 거지. 이렇게 나풀거리는 녀석하고 좀 빨리 떨어지는 녀석하고 속도가 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차이가 되게 많고 저렇게 나이스하게 그려지지 않고, 그래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 잘 몰라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대충 어떻게 하냐면은 VT가 어떻게 되게 하긴 하냐면은 알파 곱하기 R의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파워로우를 따르게 그러니까 R이 0이면 일단 안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가게 하기는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이 베타가 구형의 입자일수록 구형의 단단한 입자일수록 저 베타는 커지겠죠. 그죠? R의 비례함에 따라서 VT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겠죠.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가 작겠죠. 그 옆에 있는 242쪽에 있는 그림이 그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눈송이에 대한 몇 가지 사진을 그려놓은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요걸 지금 리퀴드 워터랑, 그러니까 아이스가 리퀴드 워터랑 부딪히는 요 과정을 라이밍이라고 하고, 요 라이밍 과정이 꽤나 중요한 얼음 성장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게 딥 컨벡션이 발달한 상황에서 아까 했지만 딥 컨벡션에서 그 클라우드 컨벡션 코어 쪽에서는 아이스랑 리퀴드랑 같이 있는 과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이 충돌 병합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연출이 되고 실제로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을 찍은 것이 그림 8.16입니다. 그림 A는 거기 지금 캡션을 보면은 아주 가볍게 라이밍된 아이스 크리스탈. 아이스 크리스탈이 라이밍에 의해서 성장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눈송이 끝에 이렇게 뭐가 조그맣게 동그란 것들이 좀 맺혀 있죠. 라이밍에 의해서 성장하긴 했는데 라이트하게 성장한 것들. B는 모데라틀리하게 성장된 것들. C는 덴슬리하게 성장된 것들. 그러니까 라이밍이 A, B, C 순서대로 해서
예, 그 저기 뭐야 어느 정도쯤 어느 정도쯤 우리가 이게 라이밍이 작동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A는 되게 조금, B는 그거보다 많이, C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예, D는 그 그라우펠이고요. 예, D는 그라우펠이고 F가 밑에 있는 F가 우박입니다. 예, 우박이 조금 더 훨씬 더 매끈매끈하죠. 예, 이 우박에 대해서도 조금 할 이야기가 사실은 좀 많은데 뭐 이게 뭐 웻그로우스 상황이 돼야 되고 뭐 이렇게 아무 때나 생기지는 않는 파티클인데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고 끝낼까요? 그림 8.18 244쪽 그림 8.18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거의 모든 이제 물리 과정을 그림으로 모식도로 그려놓은 겁니다. 예, 거기서 동그란 게 드랍이고요. 예, 뭐 이상하게 아주 코딱지만하게 되게 무슨 이렇게 날개처럼 그려놓은 게 그 수증기 분자입니다. 그래서 그림 A는 컨덴세이션, 예, 물방울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컨덴세이션에 대한 모식도고, 그림 B는 데포지션, 예, 그 육각형은 얼음이에요. 예, 얼음에 수증기가 와서 달라붙는 데포지션에 의한 것이고, 그림 C는 코알레센스, 예, 물방울들끼리 결합해서 물방울이 더 커지는 코알레센스이고, D는 어그리게이션, 예, 얼음하고 얼음 입자가 예, 서로 달라붙었죠. 예, 그림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어그리게이션이고, E는 라이밍, 예, 얼음에 물방울이 달라붙어서 예, 성장하는 라이밍이 될 것이고, 그림 F하고 그림 G는 다르지 않았고,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할 거고요. FG는 다르지 않았고, H가 예, 보면은 물방울에서 수증기가 탈출해서 얼음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방울은 줄어들고 얼음이 커지는, 예,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현상. 베르게론 프로세스라고 부르나? 뭐 아무튼 예, 그렇게 된 과정에 대한 모식도가 예, 스키마틱스가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됐나요? 예. 얼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식으로 쓸만한 게 자체가 많지 않아요. 예, 뭔가 식으로 잘 나이스하게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잘. 예, 그 낙하 속도를 이렇게 쓰는데 예, 생각해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얼음보다 훨씬 심플한 물도 저런 식으로 못 썼죠. 그죠? 처음에는 R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는 끝날 때쯤에는 이게 값이 어딘가에 플랫하게 접근하고, 플랫하게 접근하는 것도 얼음이 이게 물방울이 살짝 눌려서 그렇게 되는 거고, 구형으로 가정을 하면은 이게 뭐 루트 R에 비례해야 되는 텀이고 뭐 이런 게 있었었죠. 예. 하다못해 이런 물방울도 심플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예, 얼음이 그렇게 심플하게 표현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죠. 예, 워낙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예, 파워로우를 따라가게 하고, 파워로우를 따라가게 하면 우리가 모델에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얼음에 대해서 이렇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그 아이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 그거를 하고 예, 얼음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서 마치죠. 예, 수고했습니다.